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시골 부부가 하루아침에 80억의 벼락부자가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40년 해로했던 부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나이 62입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봄이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면 김을 매느라 마디마디 굵어졌습니다. 가을이면 고추를 따고 콩을 터느라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물들었고 겨울이면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메주를 쓰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이 손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아마 흙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 시골 마을로 시집와 남편 김만평이라는 사람과 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흙만 파고 살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작은 마을에서 동이 트면 남편은 앞에서 쟁기를 끌고 저는 뒤에서 호미질을 했습니다. 흙냄새와 거름냄새가 뒤섞인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보, 허리 좀 펴. 당신이야말로 어깨 좀 주무르구려. 서로의 그림자를 보듬으며 고된 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공부해 도시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둘이서 오순도순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서로의 흰머리를 뽑아주며 웃음 짓곤 했죠. 우리 이제 늙으면 텃밭 가꾸면서 손자들 볼 일만 남았네. 그때가 진짜 행복한 때겠지. 네, 바로 그때까지는요. 80억이라는 돈벼락이 제 4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 일대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죠. 야, 순자야. 들었어? 우리 동네에 대단한 개발 들어온다던데? 설마요. 우리 같은 촌구석에 무슨 개발이에요? 에이, 설마 우리 촌구석에 무슨 신도시야? 다 뜬구름 잡는 소리지. 남편과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생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마을의 풍경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개발회사 사람들이 실제로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토지 감정평 가사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거대한 포클레인 소리가 우리 부부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우리 마을 입구에 거대한 중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진짜 개발이 들어오는 거야. 소문은 현실이 되어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정장을 차려입은 공무원들이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김만평 씨 댁이 맞으시죠? 토지 수용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수용이요? 네,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셨습니다. 보상금은 총 80억 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80억? 우리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숫자였거든요. 며칠 뒤 우리 부부의 낡은 농협 통장에는 80억 원이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부자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고생 끝이야. 남편은 통장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여보, 이게 진짜예요?
꿈 아니죠? 진짜야, 순자야? 우리 이제 정말 부자야. 이제 지긋지긋한 밭일도,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는 고통도, 약값 걱정도, 도시 사는 자식들, 눈치 보는 일도 끝이라는 생각에 지난 4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켰지. 이제부터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것이 지난 40년의 행복을 통째로 집어삼킬 악마의 속삭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정말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80억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남편에게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여보, 오늘은 왜 밭에 안 나가요? 에이, 이제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해?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 그런 건 돈 받고 시키면 되지.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해 뜰 때까지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낡은 트럭을 팔고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을 끌고 왔어요. 어때? 멋지지? 이제 우리도 체면 좀 세워야지. 여보, 이런 비싼 차가 필요해요? 트럭이면 충분한데. 아이고, 당신은 생각이 너무 작아. 이제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진 작업복이 걸려있던 옷장에는 어느새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상표가 붙은 양복들이 들어찼어요. 흙 묻은 장화 대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죠. 여보, 이 향수 냄새가 너무 독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야. 제가 아는 김만평이라는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의 말투까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흙일은 지긋지긋하다. 평생 그것만 해서 뭐해? 이제 우리는 돈을 굴리는 일을 해야지. 여보, 그래도 이 땅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 은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야. 격이 달라졌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순자야, 내가 읍내에 다방을 하나 샀어. 다방을요? 왜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해야지.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것도 그냥 다방이 아니라 번쩍이는 카페로 만들 거야. 남편은 읍내 다방을 인수해서 번쩍이는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카페에는 오지영이라고 불리는 젊고 교태스러운 여자가 매니저로 들어왔어요. 35 정도 되어 보이는 도시에서 온 여자였죠. 회장님,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어요. 역시 회장님 안목이 대단하세요. 그 여자는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평생 만평씨 또는 김씨라고 불리던 남편이 갑자기 회장님이 된 거예요. 하하하, 오 사장.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해. 남편은 그 여자와 밤낮으로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업 얘기라는 핑계로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몸 상하겠어요. 사업이 바쁘다니까.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해.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으로 혀를 찼어요. 그제서야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만평 씨가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번듯한 오피스텔도 얻어줬다던데. 그 소문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과해요.
그 오지영이라는 여자랑도 그만 만나세요. 뭔 소리야?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아온 내 얼굴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시끄러! 평생 흙 파먹고 산 내가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 여보, 촌스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정이 80억이라는 돈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억눌려서 살았는지 알아. 40년 동안 흙만 파고 살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대로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40년 동안 당신과 함께 흙판 제가 당신은 그냥 계속 집에서 살림이나 해. 그게 당신한테 맞는 일이야. 그날 이후 남편의 외박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텅 빈 집을 홀로 지켜야 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채웠던 그 공간이 갑자기 무덤처럼 느껴졌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부자의 삶일까? 밤마다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박이 일상이 된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동안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순자야, 할 말이 있으니 읍내 아파트로 좀 와. 여보, 정말이요? 제가 가도 돼요? 그래, 오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혹시나 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기대였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닐까? 저는 그 헛된 기대를 품고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혹여나 초라해 보일까 분첩도 두드려 바르고 길을 나섰죠. 남편이 알려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자 낯선 화려함에 숨이 턱 막혔어요. 평생을 흙과 함께한 제 모습이 이 번쩍이는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될까?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짙은 향수 냄새와 함께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TV에서나 보던 연예인처럼 꾸민 여자, 오지영이었어요.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남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왔구나. 여보, 무슨 중요한 얘기가. 오지영은 당연하다는 듯 남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쪽을 향해 배를 슬쩍 내밀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미묘한 행동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남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도장 찍어. 이게 뭐예요? 이혼 동의서야.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들이에요, 사모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이쯤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서로에게 좋아. 40년을 함께 산 저는 뭐가 돼요? 그 80억도 제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함께 만든 거라고? 하하, 순자야, 꿈개. 이 집이랑 돈 다 내 아버지가 물려준 땅 판 돈으로 생긴 거야.
법적으로 당신 몫은 한 푼도 없어.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여보, 40년이에요. 40년을. 40년 산정이 있으니 위자료 몇 푼 쥐어줄 테니 당장 이 시골집에서 나가. 40년간 쌓아온 우리 부부의 세월이 뱃속의 아이 하나로 고작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만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빨리 도장 찍고 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다시 텅 빈 시골집 마루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 데려다 놓은 모양이었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자식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엄마 좀 도와줘. 너 아버지가. 아,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너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하자고. 엄마를 내쫓으려고 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미 좀 도와달라고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산다고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야, 너마저. 아버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저 서울에 가게 하나 더 내주신다고요. 그게 중요해. 너 어미가 쫓겨나는데 어머니가 중간에서 찬물 끼얹으면 제 인생은 뭐가 돼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를 버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딸 영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라면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거든요. 영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그럼 너라도 엄마 편이 되어줘. 엄마가 답답하네, 정말. 아빠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지만 어차피 그 재산 아빠 상속 재산이라 이혼하면 엄마만 손해야. 영미야, 변호사 말 들어보니 위자료도 얼마 못 받는다며? 그 여자 아들 낳았다며? 그럼 게임 끝난 거야.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할 줄은 몰랐다. 그냥 아빠 비위 맞춰주면서 돈 타 쓰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내 편이 아니라 돈의 편이었구나.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완벽히 홀로 남겨진 며칠이 흘렀어요. 시간의 감각도 배고픔도 잊은 채 저는 텅 빈 집 마루에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의 모든 것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40년을 헛살았어. 남편이 정해준 이사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내 손때 묻은 물건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평생의 살림살이가 쌓여있는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것들도 이제 다 버려야 하는구나. 그때 장롱 뒤편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제게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라며 챙겨주신 괴짝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려울 때가 왔네요. 뚜껑을 열자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노트 수십 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 이거 내가 써온 영농일지들. 제가 시집 온 첫 해부터 4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온 영농일지였어요.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날의 날씨, 밭에 뿌린 씨앗의 종류, 걸음의 양이 적혀 있었어요. 1988년 5월 3일. 맑음. 고추 모종 500포기 옮겨 심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가을에 빨갛게 익을 고추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다. 저녁에 남편이 막걸리 한 사발에 김치를 찢어주며 고생했다 해주니 피로가 싹 가신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 젊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숫자와 함께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 인생의 기록이었어요. 돼지 2마리를 팔아 아들 첫돌 잔치를 했다. 떡값을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은 없어도 아들 웃는 얼굴 보니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다. 딸이 서울로 대학 간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서운하다. 등록금 보태주려고 애지중지 키우던 씨암탉을 팔았다. 딸내미 성공만 한다면야 이까짓 닭 몇 마리가 대수랴.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으며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1990년도 일지에서 두툼하고 뒷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낡은 글씨가 찍힌 봉투였어요. 기억을 더듬으며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채무자 김만평, 연대보증인 박순자, 변제 완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인생을 뒤바꿀 진실의 조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 맞다. 그때 그 일이 3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물려받았던 그 땅. 사실 그 땅은 시아버지가 남긴 빚더미에 앉아 농협에 차압 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어요. 순자야, 어쩔 수 없다. 그냥 헐값에 넘기자. 빚이 너무 많아. 안 돼요. 시아버지의 땀이 서린 땅을,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을 잃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날 밤 몰래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유산, 금반지와 금팔찌들을 모두 모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거라도 팔아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겠어요. 그렇게 모은 돈 1억 5천만 원. 저는 그 돈을 몰래 농협빚에 갚았고, 그때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연대보증인 박순자가 금 1억 5천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 제 친정 유산으로 살린 그 땅, 바로 그 땅이 80억에 팔린 거였어요. 내가 살린 땅이야. 내 돈으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내가 찾았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이튿날 새벽 저는 읍내로 가서 제일 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걸로 남편한테 맞설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머님, 이거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정말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어머님, 이 서류만 있으면 그 80억의 절반은 무조건 어머님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도.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한 금액이 토지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40년간의 영농일지는 어머님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노동과 정성을 쏟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예요.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승이에요. 어머님, 남편분이 어머님을 무시한 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오지영이 나왔어요. 어머, 사모님. 또 왜 오셨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천만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 달라진 기세에 오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났다고? 김만평, 이거 봐. 35년 전 채무변제 확인서를 탁자에 내려놓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35년 전 당신이 잃을 뻔했던 그 땅. 내 친정 유산 1억 5천으로 내가 살린 거야. 연대보증인도 내가 섰고 회장님, 이게 뭔 소리예요? 회장님이라고? 아가씨, 그 회장님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 아니야. 그건 옛날 일이고. 법은 옛날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아. 변호사 말로는 내가 그 80억의 절반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때 오지영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뭐? 절반이라고?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법적으로 혼외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 순자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라고? 40년을 함께 산 부인한테 이혼장에 도장 찍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협상하자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어머님,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정말요? 얼마나? 80억 중 55억이 어머님 몫이에요. 연대보증 변제금, 40년간의 영농 기여분, 위자료까지 다 인정받았어요. 판사는 명확히 판시했어요. 40년간의 부부 공동 노력과 부인의 연대보증 변제가 현재 재산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요. 남편은 25억만 가지고 오지영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순자 씨 들었어? 만평 씨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털렸다던데? 아, 그래요? 그 오지영이란 여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 바로 젊은 남자랑 튀었다며? 뱃속 아이도 사실 다른 남자 아이였다고. 인과응보였어요. 탐욕의 끝은 결국 파멸이었거든요. 제가 55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자 그동안 저를 모르는 채 하던 자식들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영수야,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챙겨라.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돈 냄새 맡고 달려온 너희가 가족이야? 55억을 받은 저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시작한 것은 농촌 여성 자립 지원센터였어요. 저처럼 평생 농사일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시골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함께 힘내요. 순자 씨 덕분에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촌늙은이도 소중하다고 해주니까 고맙지요. 센터에서 일하면서 저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혈육보다 더 따뜻한 할머니들, 진심으로 저를 존경해주는 젊은 자원봉사자들. 순자 할머니 인생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 내 고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이제 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새벽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봐요.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게 간혹 김만평 소식이 들려와요. 오지영에게 배신당한 후 혼자서 쪽방에 살면서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씨, 만평 씨가 많이 늙으셨다던데요. 완전히 초췌해졌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에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미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이에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80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오히려 제게서 40년의 행복을 빼앗아 갔죠.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큰 집에 살지도 비싼 차를 타지도 않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어제는 센터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했어요. 그때 느낀 행복은 8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에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농촌 여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부자로 살고 계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과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